안녕하세요. 자식 덕분에 사는 60대 엄마입니다. 흔히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 많이들 쓰시죠? 저도 애들 키울 땐 이 녀석들이 언제 커서 어른이 되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제가 무심코 했던 말,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애들이 좋은 어른으로 자란 걸 보니 부족한 엄마 밑에서 잘 자라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큰딸은 제가 마음으로 낳은 소중한 자식이거든요. 오늘은 고슴도치 엄마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께 우리 딸 자랑을 하고 싶네요. 부디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삼남매 중 막내딸로 귀여움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위로 오빠가 둘이어서 예쁨을 참 많이 받았죠. 저희 큰오빠는 막내인 저와 나이 차이가 제법 났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큰오빠가 꼭 아버지 같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제 학교 행사엔 큰오빠가 대신 오곤 했죠. 재영아, 저분이 너희 아버지 맞아? 진짜 젊어 보이시는데? 아빠 아니고 우리 큰오빠거든. 오빠, 나 여기 있어. 재영아, 오빠가 꽃다발 사왔어. 졸업식 끝나고 오빠랑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일단 꽃다발 들고 사진부터 찍을까? 큰오빠는 저희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도 돌아가셨을 때도 전 큰오빠에게 의지를 참 많이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미 직장인이던 오빠는 부모님 장례뿐 아니라 슬픔에 빠진 저까지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오빠, 내 친구들 엄마 아빠는 다들 아직 건강하시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도 다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빨리 날 떠난 거야? 난 이제 겨우 17살인데 나 벌써 고아가 된 거야? 고아라니, 나도 있고 둘째도 있는데 네가 왜 고아야? 이제 우리 막내는 이 오빠들이 책임질 거니까 넌 그런 걱정하지 마. 은행원이던 큰오빠는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모두 책임졌습니다. 둘째 오빠도 취직하곤 제게 용돈을 주며 아르바이트 한 번은 못하게 했어요. 저는 말 그대로 오빠들 손에 자란 거죠. 이렇다 보니 저희 남매들은 서로 사이가 애틋하고 끈끈했답니다. 명절날이면 항상 큰오빠 집에 모여 제사도 지내고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왔어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 운전자 과실이 큰데도 제가 여성 운전자란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까지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제 보호자로 경찰서에 오게 된 큰오빠가 상대 운전자에게 어찌나 무섭게 화를 내던지요. 재영아, 너 어디 안 다쳤어? 누구야? 어떤 놈이 내 동생한테 함부로 했어? 당신이야? 상대 운전자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결국 경찰이 중재에 나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저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습니다. 또 언젠간 제가 집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살던 자취방의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던 상황인데 갑자기 보증금을 1,000만 원이나 올려달라니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큰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답답한 마음에 오빠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오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집주인 번호 대봐. 오빠가 해결할게. 그리고 너 부동산 계약서 잘 보관하고 있지? 이따가 계약서 가지고 나와. 그날 저녁 오빠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제 자취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부터 꼼꼼히 살피곤 집주인과 단판을 지었어요. 전세 계약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시는 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 보증금을 올려야겠으면 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료까지 다 청구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혼자 살면서 집도 깨끗이 쓰고 공과금도 한번 밀린 적이 없는데
이러시면 누가 이런 집을 믿고 계약하겠습니까? 아니, 혹시 올려줄 수 있냐고 물은 거지. 내가 언제 무조건 올려달라 그랬다고. 알겠네, 알겠어. 아가씨가 아주 똑똑한 오빠도 없구만. 집주인은 결국 말을 돌렸고 전 큰오빠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또 바보처럼 당하고 있었을 거야. 오빠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모르겠다니까. 그러면서 약간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 몸을 쭈뼛거리자 큰오빠는 제 머리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고맙긴. 그럴 때 언제든 써먹으라고 있는 게 오빠지.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 오빠 불러. 알겠냐? 이런 큰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오빠는 제가 새언니를 질투라도 할까봐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 언제나 큰오빠가 동생들 뒤치다거리만 하지 말고 빨리 오빠만의 가정을 꾸리길 바랬거든요. 새언니는 여성복을 판매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아주 호탕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새언니와 잘 지내고 싶어 가끔 그 옷 매장에 가서 옷을 사기도 했어요. 새언니, 저 왔어요. 요즘 날이 좀 쌀쌀해져서 가을 옷 좀 사고 싶은데 저한테 잘 어울리는 옷 있을까요? 어머, 그럼요. 마침 아가씨한테 딱 잘 어울리는 옷 잔뜩 들여왔거든요. 어떤 가을 옷이 필요해요? 가디건? 아님 티셔츠? 뭐든 말해봐요. 새언니는 제가 매장에 갈 때마다 아주 신이 나서 창고에 있던 옷까지 다 꺼내오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새언니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큰오빠가 결혼하고 저도 몇 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연히 큰오빠 손을 잡고 행진을 했어요. 아직 애기 같은 우리 막내가 벌써 시집을 다 가고 내가 왜 이렇게 찡한지 모르겠다. 뭐야, 큰형 지금 우는 거야? 막내야, 네 큰오빠 운다 울어. 아이고, 누가 보면 딸 시집 보낸 줄 알겠네. 큰오빠 나한테 아빠 같은 존재가 맞지 뭐. 오빠들, 나 잘 살게. 이제 내 걱정 말고 내가 잘 사는 거 지켜만 봐줘. 정말 고마워, 오빠들. 그렇게 전 시집을 갔고 큰오빠는 결혼하고 2년 뒤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생에 처음 생긴 조카라 제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조카 연준 어릴 때부터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하는 말마다 아주 집안 어른들이 배꼽을 작게 했다니까요. 연주야, 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아빠가 좋아요. 나 이 다음에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특히 조카는 아주 지아빠 껌딱지여서 언제나 큰오빠 뒤만 졸졸 쫓아다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보통 엄마를 선택하는데 연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가 좋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연준 아빠가 더 좋아? 아니, 왜? 아빤 나랑 잘 놀아줘요. 엄만 바빠서 나랑 안 놀아줘요. 그래서 엄마랑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땐 조카의 엉뚱한 대답에 모두 웃고 넘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새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감정 기복이 워낙 심해서 기분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너무나 컸거든요. 새언니, 연주 잘 있어요? 오빠 집에 간 지 오래돼서 우리 조카 잘 있나 보고 싶네요. 이번 주말에 오빠네 놀러 갈까요? 아가씨, 그럼 우리 딸이 잘 있겠죠. 내가 뭐 애를 어떻게 하기라도 할까 봐요? 애 키우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누구 염장 질러요? 그리고 이 집이 왜 오빠 집이에요? 여기 내 집이기도 한데 왜 말끝마다 오빠 집, 오빠 집이래요? 새언니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제게 막말까지 해대며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피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며칠이 지나 기분이 풀리면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유쾌한 새언니가 돼 있었고요.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한 편이라 그런지 새언니는 언제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었습니다. 재영아, 큰오빠다.
나 얼마 뒤에 이사 갈 것 같아. 지금 사는 데서 멀진 않아. 나중에 이사 끝나면 집에 놀러 와. 갑자기 이사한다고? 왜? 그 집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게 말이다. 근데 네 새언니가 이 아파트에 더는 못 살겠다고 난리니 어쩌겠어. 너도 네 새언니 성격 알잖아. 하고 싶은 것 뭐든 해야 하는 거. 착한 큰오빤 새언니가 하고 싶다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땐 저도 참 별난 새언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러다 또 얼마 뒤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재영아, 오빠야. 갑자기 우리 막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했어. 요즘 별일 없지? 별일 없지. 근데 오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영 안 좋네.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우리 막내 큰오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오빠는 언제나 우리 막내가 자랑스러워. 평소에 참 자상한 오빠였지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괜히 장난을 치며 넘어갔어요. 우리 오빠 요즘 갱년기인가? 나도 우리 오빠들 사랑하지. 오빠, 쉬엄쉬엄 일해. 이제 건강도 챙길 나이가 됐잖아. 오빤 제 말에 잠깐 웃곤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오빠와 나눈 마지막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하던 날 전 큰오빠가 쓰러졌다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어찌나 놀랐던지 직장에 말도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네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조카 연준 누워있는 오빠 곁에서 엉엉 울고 있었고 새언니는 담담한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오빠, 새언니, 우리 오빠 왜 이래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오빠 제발 눈 좀 떠봐. 낸들 알아요? 나도 매장에 있다가 연락받고 온 거예요. 의사 말로 뇌출혈이라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큰오빠는 평생 절 살펴주고 절 위해 헌신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큰오빠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저희 오빠가 겨우 40을 갓 넘겼을 때였습니다. 큰오빠에게 아직 제대로 은혜를 갚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그렇고 작은 오빠도 큰오빠 장례식 내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형, 미안해. 늘 형한테 신세만 지고 결국 아무것도 해주질 못했네. 못난 동생들을 용서해. 형, 거기서 아무 책임도 지지 말고 형 하나를 위해서만 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큰오빠, 오빠 없으면 내가 누굴 의지하고 살아? 아직 어린 연주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때 중학생이던 조칸 말없이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전 조카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 줄 알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조카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었더군요. 슬픔 속에 오빠의 장례가 끝나고 발인까지 함께 해준 조문객들을 챙기고 있는데 그때 조카가 갑자기 제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고모, 저 할 말 있어요. 잠깐 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조카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고모, 우리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빠가 왜 죽었냐니. 그거 뇌출혈 때문이라며?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사실 아빠를 죽게 한 건 다 우리 엄마 때문이에요. 전부 엄마 때문이라고요. 저는 분노가 서린 조카의 얼굴을 보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조카의 눈엔 원망과 상처가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전 너무 놀라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네 엄마 때문이라니? 너 왜 그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야? 그러자 조카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아빠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아빠 친구랑요. 아빠가 그걸 알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데요. 매일 밤 술만 드시고 밤새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다 가끔 절 보고 미안하다며 울기도 하셨고요. 아빠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만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빤 엄마가 죽인 거예요. 뭐라고? 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정말 새언니가 네 엄마가 큰오빠를 두고 그런 짓을 벌였단 말이야? 조카한테 들은 말은 오빠의 죽음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조카의 말에 의하면 새언니는 오빠 친구와 바람이 났고 그걸 알게 된 오빠가 많이 괴로워했다고 해요. 그제야 큰오빠가 왜 갑자기 제게 전화를 사랑한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큰오빠는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든 마음에 막내 동생인 제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죠. 차마 새언니가 바람을 피웠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요. 그때 제가 왜 오빠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싶어 제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새언니를 향한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어쩐지 네 엄마가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서 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연주야, 이 문제는 어른들이 해결할게. 넌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전 그 자리에서 새언니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금방 어딜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전 다음날 큰오빠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참이나 새언니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새언니는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술이 떡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뭐야, 아가씨가 여기 무슨 일이에요? 아직 무슨 볼일 남았어요? 이제 아가씨 오빠도 없는 집인데 안 가고 뭐해요? 내 집에서 내 허락도 없이. 참, 여기가 왜 너희 집인데. 감히 우리 오빠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진짜 뻔뻔하다. 네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두 다리 쭉 펴고 살 줄 알았니? 어떻게 우리 큰오빠 장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술까지 퍼먹고 들어와? 또 그 남자고 마셨니? 뭐라고? 이게 건방지게 어디 새언니한테. 너 진짜 혼나볼래? 이제 네 오빠도 없는데 누가 널 지킨다고 까불어? 새언니와 전 순식간에 서로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까지 잡으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오빠를 배신해? 평생 가족밖에 모르던 오빠를 얼마나 사주로 내몰았으면 오빠가 쓰러져. 넌 인간도 아니야. 전 새언니를 완전히 때려 눕혔습니다. 새언니가 간과한 게 있다면 제가 오빠들 사이에 있어 덩치가 작아 보였겠지만 저도 여자치곤 키나 등치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꾸미길 좋아해서 늘 다이어트 중인 새언니는 솔직히 한 주먹거리도 아니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갈 줄 알았겠어? 나도 한순간에 실수였다고, 실수. 가뜩이나 술에 취한 새언니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져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온 아파트 단지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니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새언니를 혼쭐 내준 뒤에 곧장 그 오빠 친구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저도 몇 번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큰오빠 친구였더라고요. 당신 우리 오빠 장례식장에도 안 왔지? 꼴의 인간이라고 창피한 건 아나 봐. 당신이 그러고도 오빠 친구야? 어떻게 친구 안에 바람을 피워? 난 캥기는 거 없어. 난 오래전에 이혼해서 호적도 깨끗해. 그리고 내가 상길이 빈소까지 찾아갔으면 상길이가 좋아했겠어? 우리 오빠를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질러? 내가 네 인생 아주 끝장내버릴 거니까 각오해. 전 정말로 새언니와 그 상간남 인생을 박살내버릴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간이 겁을 먹었는지 글쎄 둘이 야반도주를 해버렸지 뭐예요. 아직 중학생인 연주를 집에 혼자 두고 둘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고모, 엄마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옷장을 다 뒤져서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엄마를 막았는데
저까지 밀치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불쌍한 우리 조카는 지혜 아빠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에게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에 월드컵으로 한창 뜨거웠을 무렵이었는데 전 신나서 온통 날뛰는 사람들 틈을 저 역시 미친 사람들처럼 날뛰며 새언니를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그 상간남과 함께 잠적해버린 새언니는 자취를 꽁꽁 감춰버렸더라고요. 혹시 몰라 새언니 옷가게에도 찾아갔지만 오래전에 가게를 내놓았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오빠 동창들이 말하길 둘이 도망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혼하고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둘 다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라 그래요. 우리 오빠의 원수는 물론이고 그 인두껍을 쓰고 한 사람 인생을 짓밟은 죄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전 아주 오랫동안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겐 사랑하는 오빠의 분신, 우리 조카 연주가 있었으니까요. 전 조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당장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오던 날 연준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고모부, 저 10년만 키워주세요. 아니면 제가 4년 뒤에 성인이 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저 좀 키워주세요. 제가 어른이 되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전 그런 조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 연주야, 왜 그런 말을 하니? 네가 무슨 은혜를 갚아. 우리 오빠가 네가 이렇게 우는 거 보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겠어. 넌 아무 걱정 말고 앞으로 이 고모랑 살자. 넌 내 조카이고 핏줄이야. 그러면서 전 조카를 있는 힘껏 안아주었어요. 아직 16살 어린아이가 겪기엔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죠. 물론 제가 연주를 받아들이는 데는 저희 식구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연주를 데려오기 전 제일 먼저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연준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둘째 형님네 너무 멀기도 하고 아이를 맡을 여유가 없으시잖아. 그리고 당신 조카면 내 조카이기도 하고 나도 언제나 딸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오히려 잘 됐어. 우리가 얼른 연주 데려오자고. 전 흔쾌히 연주를 받아준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아들이 12살이었는데 남편처럼 아들도 기쁘게 환영해 주었어요. 연주 누나 좋아. 누나랑 놀면 재밌어. 누나 지금 집에 혼자 있지? 빨리 우리 집에 오라고 하자. 그렇게 연주와 저흰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연준 저희 아이 공부도 도와주고 친누나처럼 잘 챙겨주었어요. 제 아들이 외동이라 늘 심심해했는데 남매가 생기니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연주에게 고마웠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 누가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해놨어. 아주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지겠는걸? 세상에나. 연주야, 너 밥까지 해둔 거야? 별거 아니에요, 고모. 그래도 제가 얹혀 사는데 밥값은 해야죠. 제가 앞으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 할게요. 하지만 한편으론 늘 영특하고 밝던 아이가 큰오빠가 세상을 떠난 이후 잔뜩 주눅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눈치를 보고 서 있는 조카에게 제가 아주 엄하게 말했죠. 연주야, 얹혀 산다니. 그렇게 말하면 이 고모 마음이 찢어져. 네가 여기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도준이가 여기 산다고 고모한테 미안해하는 거 본 적 없지? 고모한텐 고모 아들인 도준이나 조카인 연주 너나 똑같아.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 설거지도 하지 말고. 알겠어? 연주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뒤 학교 끝날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연주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전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한 남편과 통례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러다 아주 늦은 밤 집으로 털레털레 걸어오는 조카를 보게 됐죠. 저는 당장 달려가 조카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너
대체 이 시간까지 말도 안 하고 어디 있던 거야? 고모하고 고모부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아, 죄송해요.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사실 얼마 전부터 식당에서 단기 알바하고 있어요. 저 이제 곧 대학도 갈 텐데 등록금이라도 벌어둬야 할 것 같아서. 뭐라고? 그럼 너 등록금 모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김현주, 너 진짜 고모 속상하게 할 거야? 고모가 너 학교 안 보내줄까봐 그래? 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니? 전 너무 속이 상해 그만 조카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깜짝 놀라 역시나 울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고모.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랬어요. 고모랑 고모부가 잘해주시는 거 아는데 제가 뭐라도 해서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저 두 분 마음 잘 알아요.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연주야. 고모가 너 무슨 큰일이라도 났을까봐 이때까지 동네를 다 뛰어다녔어.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겠다만 널 진심으로 걱정한 우리 마음도 알아다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자. 저녁은 먹었어? 제 남편은 혹시나 연주가 불편해할까봐 돈 얘긴 일절 꺼내지도 않고 저희 아들과 연주를 아주 똑같이 대했습니다. 혼내야 할 땐 혼내고 그렇다고 조카라고 불쌍한 마음에 돈을 막 퍼붓지도 않았고요. 연준 저희 부부에게 제 아들과 똑같은 자식이었죠. 그러다 연주는 아주 기특하게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서울 명문대에 들어갔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학점을 잘 받아 종종 장학금도 타오고요. 비록 두 아이 등록금을 대느라 남편이 고생하긴 했어도 저흰 두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연주야, 너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 필요하지? 이 돈 받아. 너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는데 20대면 가끔 놀기도 해야지. 맨날 공부하고 알바만 하느라 좋은 시절 다 보내면 안 돼. 고모가 항상 말했지? 용돈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라고. 감사해요, 고모, 고모부. 저 두 분 덕분에 친구들이랑 놀기도 잘 놀아요. 맨날 공부만 하는 범생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연주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제 아들도 대학에 갔을 무렵이었을까요? 전 어느 순간부터 손발이 퉁퉁 붓고 허리 양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져 자다가도 깰 정도였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당장 병원에 가보자더군요. 당신 지금 증상들 우습게 볼 거 아니야. 나랑 당장 병원 가. 병이라는 게 참을수록 더 나빠지기만 하지 좋을 거 하나 없어. 전 그저 동네 내과나 가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 손을 끌고 제법 큰 병원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 깜짝 놀랄 만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 신장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네요. 다행히 당장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방치하면 그리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요.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네요. 지금부터는 음식 관리하시고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검진도 필수고요. 투석이나 이식까지 가지 않게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석이란 말을 들으니 저도 그제야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당장 집에 소금부터 다 갖다 버려야겠다며 난리였고 아들도 걱정이 많았죠. 저희 조카 역시 제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고모 혈압도 높으시잖아요. 앞으로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아까 오다가 신장병에 좋다는 요리법 책들 잔뜩 사왔거든요. 아니다. 앞으로는 제가 음식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병원 검진도 저랑 같이 다녀요. 가족들은 저보다 더 걱정이 많았지만 전 사실 그때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도 받기도 했고 연주 덕분에 식단도 자연식으로 싹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신장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살고 있었는데 저희 조카가 29살쯤 되던 해
정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더라고요. 당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 당장 나가. 썩 꺼지라고. 그건 바로 우리 연주의 친모, 새언니였어요. 새언니 몰라보게 늙고 병든 모습이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글쎄 유방암에 걸렸다더군요. 우리 딸 어딨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딸 연주야. 엄마 왔다. 네 엄마 아파. 엄마 글쎄 유방암 3기란다. 그때 이미 환갑이 넘은 새언니는 그 상간난간 진작에 헤어졌는데 혼자 진가방 하나만 덜렁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연주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네 아빠하고 널 버린 대가 이렇게 받는 모양이야. 엄마 많이 반성했어.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연주 네가 엄마의 유일한 자식인데 네가 날 돌봐야지. 전 혹시나 연주가 지 엄마를 보고 마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연주는 저보다 더 매몰차게 새언니를 끊어내더라고요. 누가 엄마예요? 당신이 왜 내 엄마야?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빠 돌아가시고 한 번을 안 찾아와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아프기 전에 내 생각한 적 없죠? 오늘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요. 저한테 친엄마는 이미 오래전 죽었고 나한테 엄마는 오직 우리 고모 김재영 씨뿐이라고요. 연주야, 너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해? 오랜만에 본 엄마가 반갑지도 않아? 엄마 아프다니까. 자식도 간병을 안 하는데 누가 날 돌봐줘. 네 아빠한테는 엄마가 이 다음에 하늘 날아가서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네 엄마 좀 용서해주라. 새언니는 울고불고하며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주나에 새언니를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새언니는 한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연주야, 괜찮아.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저 괜찮아요, 고모.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서 오히려 잘 됐어요. 지금 마음이 아주 홀가분한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다시는 안 찾아오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부모님은 고모하고 고모부 두 분뿐이에요. 그 뒤로 정말 새언니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정으로 다만 어디 가서도 잘 지내고 있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또 2년쯤 흘렀을 때인가요? 어느새 30대가 된 연주가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근사한 청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고모, 고모부, 저 남자친구 소개할게요. 이 사람 지금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조카 사윗감은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건 직업이 은행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큰오빠 직업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답니다. 전 조카에게 아주 장난스럽게 물었죠. 너 어렸을 때 네 아빠랑 그렇게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설마 그래서 은행을 만난 거야? 한번 아빠 껌딱진 변함이 없구나. 제가 이렇게 묻자 조카도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 만나고 나서야 직업을 알았는데 아빠처럼 은행원이라 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시죠? 늘 아빠 같은 은행원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눈에 빠졌나 봐요. 전 아직까지도 큰오빠를 잊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조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 조카 사이는 꼭 저희 큰오빠처럼 듬직하고 자상했어요. 저희에게도 정말 살갑게 잘하고요. 안녕하세요. 저 연주 남자친구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모님, 고모부님 말씀 많이 전해들었어요. 두 분께서 연주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다고요. 주제 넘은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연주 이렇게까지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장인 장모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우리야말로 연주랑 예쁘게 만나줘서 고맙네.
자네 보니까 우리 귀한 딸 연줄 시집 보내도 될 것 같아. 그러게 저흰 15년간 곱게 기른 연줄 결혼시키게 되었답니다. 연주의 결혼식 날 남편은 당연히 연주의 손을 잡고 행진했고 전 혼주석에 앉았어요. 예쁘게 잘 자란 연줄 보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참 고맙게도 결혼식 마지막 순서에 연주와 사인, 저희 부부에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고모, 고모부, 아니, 엄마, 아빠, 두 분 덕분에 잘 자란 전 좋은 배필을 만나 오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한테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모자라지만 절 온전히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전 그때 또 한 번 연주가 내 딸이 맞구나. 내 가슴으로 낳은 딸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연주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으니 이제 우리 가족에겐 행복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복에 눈이 멀어 간과하고 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신장이었죠.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점점 나빠져가는 신장병을 막을 수 없었어요. 전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근육 경련으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고통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극심했어요. 그렇게 급히 병원 신세를 치게 된 전 결국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네요. 엄마, 괜찮아요? 아까 진짜 엄마 큰일 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요. 엄마, 신장 이식이 필요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적합성 검사도 받아야 하고 이것저것 봐야 한다는데 저 젊고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식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은 가장 먼저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식을 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남편도 만약 아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기 신장을 가져가라고 난리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구들 덕분에 나 30년은 더 건강하게 살겠네. 그래도 간단한 수술이 아니니까 일단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받긴요. 제 신장을 받으라니까요, 엄마.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은 이식 적합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답니다. 여러 검사를 해봤는데 저와 아들의 조직이 서로 이식을 하기에 부적합이었던 거죠. 당연히 이식이 될 줄 알았던 아들은 크게 실망하며 제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아들, 엄마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걸. 우리 아들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그런 큰 수술 받게 할까봐 엄마가 얼마나 긴장했다고. 엄마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후에 남편 역시 적합성 검사를 받았지만 남편은 당뇨가 있어 역시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몹시 망연자실해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조카 연주였습니다. 고모, 제가 검사 받을게요. 전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고모랑 혈액형도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휴, 안 된다, 연주야. 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신혼인 너한테 그런 큰 수술을 받게 하겠어. 난 차라리 다른 기증자를 기다려보마. 전 선뜻 절 위해 한쪽 신장을 주겠다는 연주를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신혼인 아이에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었어요. 연주와 조카 사이인 오히려 절 설득하더라고요. 고모,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식 수술하고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낸대요. 전 고모만 건강해진다면 이식 수술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검사 받을게요. 연주야,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널 보겠니 그럼. 그리고 우리 사이한테도 너무 미안한 일이야 그건. 아닙니다 고모님. 전 언제나 연주의 선택을 응원해요. 물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연주가 고모님을 위해 결심한 일이면 전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니까 고모님 끝까지 힘내셔야 돼요. 조카 사인 그러며 제 손을 든든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결국 전 아이들 손을 꼭 잡고 그저 미안하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후 연준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고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날이 되었답니다. 고모, 솔직히 나 되게 무서운데 고모랑 이렇게 나란히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연주야, 미안하다. 고모가 너한테 이런 수술까지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에이, 고모, 그런 소리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제 내 신장이 고모한테 가는 거니까 우리 진짜 엄마하고 딸처럼 서로 한 몸을 나눈 사이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라도 고모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어 전 너무 좋아요. 하늘에 계신 아빠도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걸요? 우리 수술 잘 받고 다시 건강하게 만나요. 연주의 말처럼 정말 하늘에서 큰오빠가 우리를 지켜줬는지 둘 다 무사하게 이식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수술을 받고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시나요? 장모님, 저 출근합니다. 이따 저녁에 장모님 좋아하시는 고깃집에서 만나기로 한 거 안 잊으셨죠? 장인어른께 미리 말씀드렸고 처남도 거기로 바로 올 거예요. 그래, 안 잊었지. 연주가 집으로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따 저녁 때 만나자고 사위. 지금 저희 모두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고 있답니다. 저희 아들은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저희 연주하고 조카 사이가 저희와 한 식구가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살게 됐냐면요. 고모, 아무래도 제 마음이 안 놓여서 안 되겠어요. 고모부도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고모 간호하기 힘드시잖아요. 도준이도 직장 때문에 멀리 살고요.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남편도 너무 좋다면서 자기가 더 신났다니까요. 놀랍게도 연주가 먼저 합가를 제안한 거 있죠? 제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며 조카 사이까지 합세 같이 살자고 얼마나 졸랐는지 모릅니다. 어릴 적 저희가 연주를 키워줬으니 이젠 자기들이 고모인절 모시고 싶다면서요. 우리 조카 사이는 이제 저희 부부를 아예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옛날 16살이던 연주가 10년만 키워달라고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런 딸이 벌써 30대 중반이 됐네요. 저도 한갑이 지났고요. 큰오빠, 하늘에서 잘 계시오? 오빠가 내게 연주 같은 예쁜 딸을 남겨주고 가서 내가 이날 이때까지 효도 받으면서 사네. 그러게 오빠도 오래오래 살다 연주 시집 가는 것도 보고 가지. 많이 보고 싶네 우리 큰오빠. 지금 곁에 있었으면 흰머리가 성성한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할아버지가 된 오빠 얼굴이 무척 궁금하오. 조금 있으면 우리 다시 만날 날도 오겠지? 그때까지 연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게. 그러니까 오빠도 하늘에서 잘 계세요. 전 가끔 너무 행복한 날이면 하늘에 있을 큰오빠에게 말을 건답니다. 오빤 그래 내 동생 하며 빙그레 웃고 있겠죠? 큰오빠가 받아야 할 효도를 제가 다 받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 다음에 저도 하늘나라에 가면 연주가 얼마나 착하고 예쁘게 자랐는지 꼭 얘기해 주려고요. 장인어른, 내일 등산 가셔야 하는데 약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셨잖아요. 알았네, 알았어. 딱 한 잔만 할게, 한 잔만. 요즘 저희 남편은 조카 사이와 아주 쿵짝이 잘 맞아 날마다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누나인 연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놀더니 등산이나 낚시보다 커피 마시고 쇼핑 다니는 걸 더 좋아해요. 누나,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시고 아울렛 갔다 올까? 가서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 매형하고 아빤 등산하라고 하고. 아휴, 난 도대체 왜 그런 힘든 산 오르나 모르겠어. 아휴, 우리 식구들이 아주 두 편으로 갈라졌구만. 이번엔 서로 짝지어서 놀러 가고 다음 달엔 온 가족이 여행이나 다녀오는 거 어떠니? 우린 한 팀인데 편 나눠 놓으면 안 되지. 수술하고 건강이 많이 좋아진 전 다음 달 다 같이 가족 여행을 앞두고 있답니다. 사실 저희 아들도 결혼할 아가씨가 있다는데 아들도 결혼하기 전 식구들끼리 여행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까지 함께 여행을 또 갈 거고요. 고모, 이러다 예비 올케가 등산 좋아한다고 하면 어쩌죠? 그땐 도준이 저 녀석도 등산팀으로 갈 텐데 이러다 우리 쇼핑팀이 불리해지겠어요. 누나,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등산 가고 싶다면 엄마랑 누나까지 다 끌고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쇼핑 가면 되지. 뭐? 이 녀석이 벌써 팔불출 이야기구만. 그래, 뭐든 다 좋다. 다음 가족들 모이면 꼭 우리 예비 며느리도 함께 하자꾸나. 내년에 결혼 예정인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 나면 저도 엄마로서 할 역할은 다 한 것 같네요. 언제나 꼬마 같던 제 자식들이 훌쩍 커서 결혼을 한다니 세상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암에 걸렸다며 병든 몸을 이끌고 나타나다가 사라진 새언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새언닌 남편과 자식을 버린 벌을 정말 혹독하게 치른 것 같네요. 그러니 아픈 몸으로 가족들도 없이 혼자 외롭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겠죠. 아직 부고를 받진 않았으니 어디선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가족을 버린 대가는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결국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요즘은 그저 제 남편, 우리 조카 연주, 우리 조카 사이와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까지 그저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바라는 거 하나도 없네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쓰며 무엇보다 제게 새 생명을 준 우리 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연주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나는 다시 숨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란다. 앞으로 너와 사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삶도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기도할게.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 정말 사랑한다. 전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네요. 세월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줘서 제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제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날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삶이 끝나는 날 저희 큰오빠 부모님이 절 마중 나와주겠죠?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이 순간의 감사와 사랑을 꼭 간직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